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합니다. 건강이 조금 회복돼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증시는 쿼드러플 옵션 만기 정석과 같은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쿼드러플 옵션 만기를 60번가량 경험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오늘의 시장 흐름은 예측이나 대응이 상당히 쉬웠던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은 의외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과 유럽 모두 가벼운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장중 흐름은 야 이거 꼭지 나왔을 수 있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늘 트럼프가 나이스 오프닝 벨을 울렸다고 하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마치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이 그 대만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 속옷에다가 사인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마디로 시장이 꼭지 쳤다 이겁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우리 증시 반등이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그리고 시황, 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는데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증시는 갭상승 출발 후 외곽형 콜옵션이 더블로 출발하자 처음에는 제법 콜옵션이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러나 현물 시장에 관성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처음 30분 동안은 진짜 광적인 현물 매수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지수는 9시 30분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또다시 콜옵션 감마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고요. 이후 시장은 조금씩 눌리기 시작하면서 오전 10시에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추가 레벨 다운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레벨 다운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연기금이 현물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면서 시장을 방어하였는데 옵션 만기일 초반에 콜옵션 감마를 터뜨릴 때 풋옵션이 과도하게 죽었던지라 10시 30분까지는 풋옵션이 민감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아주 지루한 양매도장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오후장까지 선물은 325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였는데 이번에 시장이 4흘 연속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콜옵션은 변동성 하락으로 오전장에만 강세를 보였을 뿐 오후장은 재미가 없었죠. 하지만 옵션만 그렇고 지수 자체는 크게 반등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차익 실현이 나오긴 할 텐데 언제쯤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전전긍긍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오후 1시 30분까지는 계속해서 325선에서 횡보를 했다고 하지만 연기금은 계속 현물을 매수했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꾸준히 현물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눌렀습니다. 이럴 때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는 두 주체의 힘싸움을 봐야겠지만 그 전의 흐름들을 복기해보면 진정한 최종 승자가 누군지 예측할 수 있죠. 이번 12월물 만기주 첫날 지수를 급락시켰다가 꾸준히 당겨 올릴 때 외국인들이 화요일에 대량의 콜옵션 매수를 동반한 양매수를 했다는 것을 시황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밤 미국 증시가 눌려서 마감하면서 지수가 갭 다운 출발을 하게 됐죠. 이때 양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무조건 당기든지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더 까도 내려가야든지 하지 않으면 이 이른바 그 스트랭글 매수의 세수대와 이 접시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그래서 연기금을 포함한 시장 당국의 이해관계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둘이 이해관계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지수를 당겨 올려야 되는 것 그리고 연기금도 시장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 것 이런 둘이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수요일 증시가 종가 고가로 상승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만기일에는 마켓메이커들이 이번 만기주에 325에서 320의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고가 갱신을 하면서 달린다면 이 콜옵션 감마이지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든 눌러서 325선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이것 또한 목요일 개회장과 함께 개인들이 콜옵션과 풋옵션을 함께 대량 매수하면서 야 이거 시장이 위로 일방적 상승은 최소한 오전에는 안 하겠다 이런 확신을 심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시장이 하락할 것인가인데 오후 1시 30분까지 시장이 325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양옵션 프리미엄을 1.3포인트까지 눌렀어요. 등가 프리미엄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변동성을 고려하면 이거는 옵션 프리미엄을 좀 과도하게 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다시 아래로 꺾이든 더욱 강하게 튀든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외국인들은 양매수 포지션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했죠. 또 연기금도 무조건 주식을 당겨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초가부터 콜옵션 매수에 달려든 투자자들을 이익 주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기다가 비싼 가격에 이제 옵션을 팔아줬는데 이거를 좀 죽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1시까지는 한참 횡보를 시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양매수 포지션도 이 행사가가 320, 322, 325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 제법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즉 타이밍이 된다면 외국인들은 어쨌든 주가를 닥치고 당길 수 있는 그런 그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콜옵션을 얼마나 싸게 살 것인가가 시장이 핵심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봐요. 이 프랍트레이더들은 이런 것들을 깃발 싸움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방향이 위라는 것에는 모두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 만기일에는 내가 어느 행사가의 콜옵션을 얼마나 싸게 담는가가 더 중요해요. 비싸게 옵션을 샀다라고 하면 그 옵션이 열토막 나는데 견딜 수 있는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있어요. 다 도중에 아웃되죠. 그래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자, 콜옵션 내놔. 싫은데? 그래, 그럼 더 눌러줄게. 그래도 싫은데? 알았어, 더 누를게. 자, 그런데 현물을 보니까 연기금 계속 주식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매도 후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조금만 환매. 다시 시간 가치 감소만큼 옵션 깎아서 또 매도. 그래도 콜옵션 안 줄래? 알았어, 더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콜옵션 327을 쫙 눌러줍니다. 그러다가 1시 36분에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콜옵션 매도자들이 으악, 나 죽었다. 선착순으로 닥치고 환매. 이게 나오면서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사실 지수는 이미 오전 12시에 325선을 단단히 지지하면서 야, 이게 하락할 장은 최소한 아니고 이평 따라서 계속 상방으로 발산할 움직임이구나. 이런 것은 모두들 공감하고 있었다라고 봐요. 시장의 승기를 외국인 양매수 그리고 연기금이 현물 매수가 잡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깃발 싸움을 하면서 콜 325와 327이 미결제 약정을 최대한 싸게 빼서 올려온 것이 오늘 시장의 핵심이었다고 봐요. 결국 오후 1시 40분 시장이 326선을 돌파하면서 콜 매도자들에 의한 감마 스퀴즈가 제대로 폭발하죠. 그래서 지수가 종가 고가로 올라간 거예요. 참고로 오후장에 콜옵션 327이 거래량이 터진 금액을 보면 감마가 한참 살아날 때 1분에 5억씩이나 터지는데 이게 평상시 5억이 아니라 감마가 미친듯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5억이기 때문에 선물로 환산하면 1분의 선물을 1000계약씩 매수한 거나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레버리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콜 매도자들은 이 옵션을 뺏어오기 위해서 5만원 벌려고 하다가 이 50만원을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후 1시 반, 1시 정확히 36분부터는 올라갈 때 이거는 선착순 탈출이 흐름이었었어요. 자, 장마감 동시효과에서도 시장은 참 엽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선물 12월물과 3월물 스프레드 거래는 이번 롤오버 기간 동안 계속 제로 베이시스로 무난하게 롤오버 됐는데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시장이 폭등을 하니 야, 이거 너무하지 싶어서 선물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25포인트까지 밀려요. 게다가 현물 마감 동시효과 땡 하자마자 3월물 선물은 야, 이거 상승 오버였지 이러면서 강력한 매도가 나옵니다. 동시효과 10분 동안 3월물 선물을 거의 3포인트를 밀었어요. 물론 현물 마감 동시효과 어느 정도 살아나서 마감하니까 3월물 선물 마감 동시효과도 올라서 끝났지만 시장은 지금 이 상승이 오늘로서 어느 정도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3월물 선물은 24만 6천 계약 정도로 새로운 월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작년에 그 12월물 때 보면 23만 8천 계약에 비해서 한 8천 계약 정도 많은 수준이죠. 그런데 작년은 공매도 금지 여파가 워낙 컸고 보통은 27만 계약 내외에서 3월물 선물을 거래를 시작해요. 작년 3월물 거래가 근월물 맞이했을 때 지수가 340선이었거든요. 이제 지금 한 거의 15포인트 빠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을 보면 자, 매도할래 매수할래 봤을 때 아직은 매수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근월물 위주의 거래가 활발했을 뿐 차월물이 미결제 약정은 생각보다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마켓메이커들도 340에서 300이라는 아주 넓은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을 뿐 지금의 상승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죠. 어차피 내일이 주봉 만기인지라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또한 추세적 상승하지 않으면 심각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마쳤다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맞이하는데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부연하겠지만 올해의 트레이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디스퍼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개별 주식의 변동성은 높지만 이 전체 지수의 변동성은 억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이 더 이상 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옵션 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말간 계속해서 탄핵 관련된 노이즈가 나올 것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기록했던 저점을 다시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오버슈팅을 줄 것인가 이 정도라고 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 휴장인가 싶을 정도의 아주 지루한 박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거래량 자체는 절대 적지 않았는데 변동성이 14포인트대에 맞는 아주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20일을 놓고 유로화가 결국 1.05선을 확실하게 깨면서 유로존이 장기 경쟁력에 대한 훼손이 이거 최소한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즉 당장 유럽 증시가 이런 저변동성 장세에서 무너지기야 하겠어 하지만 다음 주 이 옵션 만기까지 계속해서 흔들기만 하다가 다음 주 이 만기주 마지막 날에 묻지마 상승으로 강하게 레벨업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미국 증시 조정과 함께 도루묵이 되면서 이평선이 이격 조정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반등하고 또 광업주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자동차야 워낙 올해 눌려 있었던 업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광업주의 조정은 이거 올해 시장 장사 다 끝내고 내년을 좀 생각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반면 채권 시장은 아주 의학 소리가 났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의 그 유로존 채권 폭등은 좀 발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때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성 이슈로 독일 10년 국채가 아주 미친 듯이 상승했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채권이 의미 있는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쭉 눌리다가 오늘 22 금리 25비 인하에 채권이 조금 반등한 듯 했어요. 그런데 라가르드 연설 이후로 상승분을 몽땅 반납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종가 저가의 손절매가 나와버렸죠. 그 미국 국채 또한 유로존 채권이 눌림에 따라서 함께 눌리다가 미국 PPI 발표와 함께 잠깐 반등한 듯 했는데요. 역시 라가르드 기자회견 이후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종가 저가로 밀렸어요. 새벽 3시에 있었던 미국 30년 국채 입찰도 그렇게까지는 폭망은 아니었는데 그냥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 11월 중순에 기록한 금리 고점이 아주 중요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금리가 순식간에 튀면서 슬슬 내년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을 생각해보면 2024년은 주식시장이 눌리고 채권시장이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정반대로 주식은 강세, 그리고 특히 미국 주식은 초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채권시장은 아주 폭망을 했어요. 내년은 좀 더 거대한 채권 박스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양쪽으로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올해 11월 중순에 기록했던 금리 고점은 반드시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비에서 주목할 부분은 라가르트가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서 지금 모호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현재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 이걸 얘기했어요. 이것이 채권을 좀 제대로 집어던지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통화시장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달러가 아주 기술적인 그런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 호주 실업률 컨센서스보다 낮았죠. 3.9% 찍혔어요. 그래서 실업률 떨어졌네 하면서 오지달러가 빠르게 0.64선까지 반등을 합니다. 자, 근데 이후에 중국 증시가 점심 무렵 점점 반등을 하면서 이번 주의 눌림을 거의 다 만회하려는 듯했죠. 하지만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중화권 증시도 모두 상승 반납하고 마이너스 돌리고 유로화도 계속 눌리면서 오지달러도 결국 시가선을 깨는 그런 눌림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오지달러 말고 루니,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도죠. 이것도 유럽 세션에서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내리꽂혔어요. 이 상품들이 약세는, 상품 통화들이 약세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때까지는 일단은 달러는 닥치고 달리기를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움직임은 유로화가 1.05선을 확실하게 깨버린 것인데 라가르드 기자회견까지는 유로화가 1.05를 깼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했지만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좀 더 강한 그런 등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유로화는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대부분이 비달러 바스켓들이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 이후에 신경 쓸 것은 다음 주에 BOJ가 과연 엔화 강세를 유도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도 엔화가 비달러 바스켓 내 상대 강도를 유지할지를 봐야 되겠어요. 여하튼 유로화가 금요일에 너무나 중요한 하락을 한지라 다른 비달러들이 올해 8월에 저점을 깬 것을 생각하면 좀 한참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아쉬운 것은 금요일에도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없어요. 매크로 단에서 더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금요일 유럽 세션 마감까지 유로화를 포함해서 이 비달러가 의미 있는 반등 못한다, 그러면 주말을 맞이해서 비달러 바스켓 전체가 강력한 스탑로스에 시달릴 것으로 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 실버, 구리, 기름 모두 강력한 음봉을 맞았어요. 근데 내용 면에서는 각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자, 우선 골드와 실버는 유럽 세션 초반까지는 나름 버텼습니다. 근데 유럽 세션 들어서 유로화가 점점 눌리고 또 채권 시장 눌리면서 차익 실현 압력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ECB 금리 결정 이후 라가르디 기자회견이 진행된 동안 유로화는 상품들은 낙폭을 더 늘리면서 유럽 세션 마감 무렵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근데 기름은 조금 다른 이유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가 미국 나이스 오프닝 벨 행사 때 연설을 하면서 이 원유 증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죠. 그러면서 그래도 나름 버티던 기름이 쫙 밀립니다. 그러나 유럽 마감 이후에는 다시 중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강력하게 저가 매수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기름은 $70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이 수요일에 나스닥 중심으로 폭등을 했다가 장 마감 직전 살살 밀리기 시작한 뒤 현물 마감 후 어도비 실적 발표 이후로 나스닥이 고개를 꺾었어요. S&P 또한 6100포인트 돌파에 실패하면서 실망 매물이 제법 나왔는데 이후에 아시아 세션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럽 지수 선물은 나름 고가에서 잘 버텼는데 이제 미국 지수 선물만 살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내리 하락하던 다우는 나름 버텼는데 나스닥은 어제 과하게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지수 선물이 꾸준히 눌립니다. 어제 시황에서 미국 CPI가 컨센서스 수준 나와서 주식시장이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CPI가 안심할 수치였냐? 그것도 아니었죠. 나스닥 중심으로 폭등한 것은 테슬라가 거의 밈스탁이 돼서 신고가 동시 돌파하면서 지수가 올랐다. 그래서 관련된 바스켓도 올랐다. 그렇게 이제 폄하를 했었죠. 자, 오늘 PPI는 전월 대비 0.4%가 세게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거죠. 또 신규 실업수 당첨 건수도 24만 2천 건으로 제법 세게 나왔습니다. 자, 이 지표로 단기 채권이 잠깐 반등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 선물은 크게 눌렸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지수 선물 잠깐만 눌렸지 사실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프리마켓 효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차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좀 쌓인 것 때문에 나타난 변화이지 실제로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밀렸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문제는 본장 시작하고 나서의 움직인데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4% 갭 다운을 했다고 하지만 전일 장마감 무렵 밀어버린 것까지 감안하면 마이너스 0.5% 이상을 갭다운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콜옵션 저가 매수가 아주 득달같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저들은 어쩔 수 없이 지수를 좀 띄울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갭다운 후 30분 동안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흔들기만 하다가 0시부터 15분 동안 누르게 됩니다. 이때 나스닥은 21,624포인트까지 밀리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큰 낙폭은 아니죠. S&P 지수 또한 6,068포인트까지 밀리게 되는데 이때 변동성은 올랐다는 게 고작 14.6포인트밖에 안 돼요. S&P 기준으로 6,068포인트면 전일 CPI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그 직전의 자리까지 되돌린 겁니다. 변동성이 충분히 터질 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장은 그보다 더 강력한 변동성 매도자들이 받치기 시작했고요. 결국 유럽 마감까지 첫 번째 저가에서 스트레이트 반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더욱 지루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전장 내내 콜옵션 매수로 인한 상승이 더 이상 역할하지 못하면서 오후장 되면서 상승분을 차례차례 반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마감 1시간 전 오전장이 저점마저 깨고 사실상이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이 S&P 지수는 지금 6,100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그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걸려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사실상 결제해주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계속 빼지겠다 이런 의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변동성이 전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금요일에는 별다른 경제 지표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S&P나 나스닥이나 지금 반등을 하면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예요. 자, 그런데 반등이 실패한다. 그러면 이게 조정이 핑계됐든 무슨 이기가 됐든 주봉상 작은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주봉에 불편한 눌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매우 낮은 변동성 하에 지루한 장중 흐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전장에는 매수세가 강했으나 오후장에는 이 자리를 고점으로 보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면서 오후장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그런 손절매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에는 고점에서 음봉들이 지금 벌써 3개나 나왔어요. 저변동성 하에서 음봉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분산의 흔적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 축적 이런 게 아니죠. 특히 연말장인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다만 폭락보다는 계속 힘이 빠지면서 작은 음봉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어도비가 전일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8% 하락을 하고도 오늘 또 밀려서 13.5%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반대로 브로드컴은 방금 장마감 후 실적 발표하면서 11% 이상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죠. 이는 전일 애플이 허벅과의 이슈가 어떤 구체화되면서 나타난 반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영 시원찮아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테슬라가 새벽 1시까지만 반등을 하고 이후에는 하루 종일 차익 실현을 맞으면서 고가에서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음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무슨 2% 음봉이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테슬라 말고도 구글, 마소, 메타 이런 기술주들이 전일이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을 계속 막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외에도 다우지수가 지금 무려 6거래일 연속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 2주 연속 하락해서 지금 벌써 고점에서 3% 조정을 받았죠. 특히 금융주가 살살 밀리고 있는 것, 그리고 아무리 유가가 이번 주에 강하게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기름 주식들은 계속 밀리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또 홈디포, 캐터필러 이런 굴뚝 주식들 계속 밀리고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2.15포인트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시장이 꺾였다기보다는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1월물 옵션은 잔존일 대비로는 옵션 프리미엄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마켓 메이커들이 신규로 옵션 발행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단으로는 340선, 하단으로는 300선이라는 아주 넓은 구역 내에서 옵션 미결이 조금씩 쌓일 것 같은데요. 이는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2560포인트, 그리고 아래로는 2260포인트죠. 아니, 다시 2300포인트 깰 수 있단 말이야? 라는 투자자들이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프라이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난 12월물에서 변동성 폭발을 경험한 마켓 메이커들이 과연 월물 초부터 적극적으로 옵션 미결을 늘릴지, 이거는 의문이에요. 올해 8월, 9월, 10월 이렇게 변동성 폭발을 3번 연속 경험하면서 우리 시장이 마켓 메이커들의 플레이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한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이런 발작적 움직임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롱 포지션이 추가로 대응할지, 아니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번 만기주의 반등에 현금화를 미리 해둘지는 각자의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달려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플레이는 어쨌든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1월물 옵션 미결제 약정을 늘리지 않으려 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의 CPI 그리고 유로존이 금리 결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채권 매도 그리고 달러 강세로 시장이 반응을 했죠. 다음 주에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되돌릴 모멘텀 없어 보입니다. 즉, 주가지수는 여전히 등락을 거듭할 뿐 변동성 매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번 주 미국이 무조건 상승 마감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 마감 못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 변동성 폭발은 없어도 아주 지루한 그런 눌림이 나오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에 더해서 오늘 드디어 유로화가, 그렇게 버티던 유로화가 1.05를 깼어요. 이게 내년에 유로화 페리티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될지, 아니면 유로화 페리티는 좀 오버지, 어떻게든 버틴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엔화가 날뛰면서 이 엔화 크로스 자산들, 그러니까 유로엔이라든지 그 스위스 프랑과 엔이라든지 이런 엔화 크로스 자산들에서 기회가 생길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은 사람들이 이 엔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금요일만 놓고 보면 비달러 바스켓이 주말을 앞두고 추가 손절을 내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힐 가능성, 이게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치 이야기 제가 안 하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이거 좀 많이 가입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